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 좀 봅시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시적 기초 부분인데요. 미시 기초 부분을 골자들만,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내용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미시 기초는 뭐 개별적인 이론들도 중요한 게 몇 가지 있긴 하지만, 몇 가지만 보면 되고, 뭐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걸 전부 다 꼼꼼하게 다 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13장에 13장에 처음 보시면 소비 함수가 나와 있는데 그 피셔의 시점 간 소비 선택 이론, 거기 피셔 거기 밑줄 피셔의 시점 간 소비 선택 이론 세고전학파입니다. 어빙 피셔, 나중에 스탠리 피셔가 나오는데요. 세계인 작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I 피셔입니다. 어빙 피셔. 항상소득가설과 생애주의 가설. 항상소득가설은 누구의 주장이에요? 밀턴 프리드만이죠? 통화주의자. 생애주의는 모딜리아니 앤도 브람버그. 그래서 MBA 가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처음에 13장의 첫 목차 쭉 정리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 쓰세요. 생애주의 가설, 모딜리아니 브람버그 앤도, MBA 가설. 이걸 또 라이프 사이클 가설 이렇게도 부르죠. 라이프 사이클 가설. 같은 말이죠. 생애주의하고. 불확실성과 소비의 랜덤 워크 가설이 있는데요. 랜덤 워크 가설, 새 고전학파입니다. NC, 새 고전학파. 그 다음에 재정정책과 소비의 리카도 대등정리, NC, 세고전학파의 리카도 대등정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서는 유동성 제약과 리카도 대등정리, 유동성 제약의 동그라미하고 세케인 작파. 그 다음에 3번 투자 함수의 미시적 기초에서 신고전파 투자 이론, 거기에서 땡땡하고 다기간 투자 모형, 다기간 투자 모형. 조르겐슨 모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기간 투자 모형이 중요합니다. 토빈의 Q 투자, (3.4에) 투자 옵션 가설, 투자 옵션 가설, 딕시 커핀다이크 투자 옵션 가설. 이런 소비 함수와 투자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총수요 함수 도출을 하게 되면 실물 부분의 총수요 얘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총 공급 부분이 또 나오는데 거기 가기 말고 소비 투자 보겠습니다. 507페이지 피셔의 시점 간 소비 선택 이론.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서 불확실성이 없다. 이기간, 밑줄 이기간. 보통 다기간 모형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 기간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밖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기간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1기 초에 A0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근로소득이 아닌 자산소득이에요. 1기와 2기에 주어진 소득을 Y1, Y2로 하겠습니다. 물론 T1, T2는 1기, 2기 세금이고 거기에 밑줄 그으세요. 저축 또는 차입을 할 수 있다. 거기다 완전 자본시장 가정. 완전 자본시장. 자본시장이 완전해서 얼마든지 시장 이자율로 대부할 수 있고 차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불완전 자본시장 유동성 제약과 비교해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평생 효용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씁시다. 피셔의 다기간 모형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피셔는 현재와 미래의 총 소득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의 고른 소비를 통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다. 그래서 미래 전망적인 소비자인데 맥시마이즈, 유틸리티.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모든 소비자의 행동 원리잖아요. 현재와 미래 소비를 통해서. 그런데 소비를 고른 소비다 이거예요. 소비의 평준화, 현재와 미래의 소비의 고른
소비를 통해서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소비자인데 제약이 있다. 서브젝트 어떤 제약이 있냐?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총합이 1 플러스 R. 그래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총 현재 가치가, 소비의 총 현재 가치가 현재 소득, 1기 소득 Y1 그리고 2기 소득의 현재 가치 1 플러스 R분의 Y2 이게 총부죠. 현재와 미래 소득의 합 이거를 보통 이제 이거를 프레젠트 밸류 총부 이렇게 부른다. 총부 혹은 평생부 이 평생부를 넘지 않는 평생부의 범위 내에서 현재와 미래의 고른 소비를 통해서 만족도를 극대화해야 된다. 먼저 이런 제약식은 subject to 이 제약 함수는 평생 예산 제약이다. 이 평생 예산 제약하에서 평준화된 소비를 통해서 만족도를 가장 크게 만드는 현재와 미래를 다 고려하는 forward looking한 미래 전망적인 소비 주체다. 전망적인 소비자, 합리적인 소비자, 미래 전망의 합리적 소비자의 행동 원리다. 그래서 소비자의 최적화식이 어빙 피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어떤 가정하에서요? 현재와 미래의 소비를 평준화하려면 고르게 소비하려면 현재 소득이 작으면 미래 소득에서 일부 좀 가져와야 될 것이고 현재 소득이 많은데 미래 소득이 적을 것 같으면 현재 소득을 저축했다가 미래에 소비해야 되니까 자본시장이 완전 자본시장이어서 완전 자본시장 얼마든지 시장 이자율로 대부와 차입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본시장이 완전하다. 자, 이런 상태의 경우를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 거기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를 현재 C1, 미래 C2, 현재와 미래제 평면에 요 평생부를 뭘로 정리하면요? 요 C2로 정리하면요. C2로 정리하면 C2는 분모에 1 플러스 R이 있으니까요.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C1인데 마이너스 C1에다가 뭘 곱해야 돼? 1 플러스 R을 곱해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 프레젠트 밸류에다가도 1 플러스 R을 곱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수직축과 요 수평축 여러분 이거 아직까지 뭐 그렇게 묻지는 않았지만 이 예산식을 다 도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산식을 자 보시면 이게 절편 값이죠. 요건 기울기 값이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인 우하향하는 선형직선인데 여기 1 플러스 R의 프레젠트 밸류는 종축 절편 값이죠. 횡축 절편가는 프레젠트 밸류 그래서 우하향하는 이런 형태의 평생 예산 제약식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평생 예산 제약식의 절편값은 각각 프레젠트 밸류 그리고 퓨처 밸류다. 퓨처 밸류는 뭘 퓨처 밸류라고 그래? 요걸 퓨처 밸류다. 고르게 바깥쪽으로 쭉 밀어냈다. 그러면 A점이 어떤 소비점이라고요? 현재와 미래의 고른 소비를 통해서 어떤 효용을 극대화하는? 동태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점이다. 그래서 동태적인 효용 극대화의 조건, 동태적인 효용 극대화의 조건, 좀 생략했습니다. 다 쓰기 힘들어서. 동태적 효용 극대화의 조건은 예산 제약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 무차별 접선의 기울기는 MRS 1, 2, 1 플러스 R. 이게 효용 극대화 조건이다. 만족도는 가장 크게 누리고 있고 초기 현재 그리고 미래 현재와 미래 소비에 C1 스타, C2 스타를 통해서 만족도를 가장 크게 하고 있고 최초의 초기 부전점이 만약에 이런 점이라고 한다면 2제로점
1기의 소득을 Y1, 2기 소득을 예상소득. 이게는 이제 지금 소득이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니까 예상소득이죠. 현재 소득 Y1과 미래 예상소득이 Y2라고 한다면 이게 초기 부존점. 그래서 Initial Endowment이라는데 이 초기 부존점. 이 초기 부존점보다 소비가 지금 현재 소비가 적기 때문에 이만큼을 뭘 하고 저축을 하고 세이빙스. 이 저축을 하면 나중에 원금과 이자가 이렇게 따라 붙겠죠. 1 플러스 R의 세이빙스 이만큼 원금과 이자가 따라 붙을 거야. 자, 이런 세팅을 여러분이 갖고 이제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율이 변한 경우, 두 번째는 소득이 변한 경우, 평생 부가 변한 경우,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어떤 영향을 주냐. 두 번째, 이자율이 변한 경우, 이자율이 변했다는 것은 요 평생 예산식의 기울기가 바뀐 거죠. 기울기가. 그런 경우에 현재와 미래 소비가 어떻게 바뀌냐. 이런 것들을, 볼 텐데, 일단 교과서 체크를 좀 하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508페이지 13.4. 거기 위에 평생 예산 제약식의 동그라미하고, 밑에 소비의 총현가 쓰고, C1 플러스 1 플러스 RSC2. A는 뭐예요? 초기 자산이죠. 그리고 Y1 마이너스 T1은 현재 가처분 소득. 그리고 Y2 마이너스 T2는 미래 가처분 소득의 현재 가치.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매기 소비의 현재 가치 합이 보유 자산 A0와 매기 소득의 현재 가치 합으로 결정되는 평생부 이것과 같음을 의미한다. 이게 평생 예산 제약식이라는 거고, 거기 T1, T2를 제로로 보내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가정을 소비자만 고려하고 정부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 509페이지 보면 2점 찾아보세요. 2점이 그 초기 부존점이야. 써놔요. 초기 부존점. 이 소득보다 지금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A점은 어떤 점이에요? 차입자죠, 차입자. 그래서 써놔 차입자의 균형입니다. 그리고 밑에 13.5 보면 MRS equal 1 플러스 R. 이거 소비의 최적화 조건이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항상 여러분 수식을 쓰면 그 해석을 한두 줄로 해줘야 됩니다. 한 세 줄 내려가 보시면 따라서 위의 최적 조건식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밑줄 보세요. 현재 소비 한 단위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한계 편익. 우리가 한계 효용을 화폐 가치로 나타내면 한계 편익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편익과 효용이 다른 점이 뭐라고? 효용은 추상적인 개념인데 편익은 화폐로 나타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념이에요. 소비자 잉여는 편익이라 그래야 돼요? 그러면 효용이라 그래야 돼? 편익이라 이거예요. 소비자 잉여는 구체적인 화폐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계 기회비용. 이게 같아지는 수준에서 최적 소비가 결정된다. 그리고 거기다 별표 해놓읍시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살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얘를 이자율이 변했다. 이런 경우 한번 보자. 그러면 평생 예산 제약 시기 요 C1, C2 평면에 좀 완만하게 그려야지 나중에 이제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좀 완만하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평생 예산식을 완만하게 이렇게. 요 그래프를 자주 따라오세요. 눈으로 보지 말고 퓨처 밸류다. 초기 부존점을 이쪽에 치우쳐서 하나 이제로점. 이제로점에서는 1기 소득은 Y1 혹은 Y1 마이너스 T1. 2기 소득은 Y2 혹은 Y2 마이너스 T2. 이 기울기가 뭐라 했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R.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울기가 가팔라지겠죠. 가팔라지죠? 응?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점에서 소득을 Y1 마이너스 Y1과 Y2 갖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좌측 구간에서는 저축을 하고 우측 구간에서는 차입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 저축 구간에서는 내가 똑같은 저축을 해도 예전에 1 플러스 R S요.
1 플러스 RS. 요 원금과 이자가 요만큼 주어지고 이 점을 소비 선택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런데 이자율이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저축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은 원금과 이자가 오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더 여기는 이런 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고, 차입을 하면요. 예전에 원금 이자 지급이 이만큼 돼야 되는데 이제 이자가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초기 부전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동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초기 부전점을 중심으로 예산 제약식이 이렇게 회전 이동한다.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항상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이것도 가격이기 때문에요. 가격 변수이기 때문에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대체 효과는 뭐라 그랬어요? substitution effect는 항상 저렴한 거 더 많이 쓰고 비싼 거 적게 쓰는 효과다. 뭐가 저렴해지고 뭐가 비싸졌냐? 우리는 지금 소비 이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현재 소비, 내가 지금 소비 안 하면 높은 이자로 이자 소득을 경험할 거고 미래 소비를 더 늘릴 수 있을 건데, 요 높은 이자를 포기하고 지금 소비해버리면 현재 소비의 대가, 기회비용이 커지죠. 따라서 비싼 건 적게 쓰고, 적게 써. 상대적으로 미래 소비가 싸졌죠. 그래서 미래 소비를 늘리고 이렇게. 이게 대체 효과. 두 번째, 이 소득 효과는 지금 우리가 이 구간에 그릴 거기 때문에요. 저축자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요. 저축자. 저축자는 이자가 높아지면 이자 소득이 증가하니까요. 이자 소득이 증가하니까 플러스의 실질 소득. 다시 말하면 실질 소득의 양의 실질 소득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현재와 미래에 고른 소비를 하는 애들은 현재 소비도 뭐하고 늘리고 미래 소비도 뭐하고 늘리고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우리의 관심사는 현재 소비에 있기 때문에요. 이걸 물론 이제 여러분 그 도표로 현재와 미래 소비 순서대로 다 정리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현재 소비, 현재 소비 이렇게. 따라서 이자율 상승에 따른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항상 일반적으로는 대체 효과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가 이자율 상승에 대해서 현재 소비가 감소하는, 이자율이 상승에 따라 현재 소비 C1이 감소하는 이런 역관계의 소비 함수를 상정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소비함수, 결론적으로 소비함수 C, 소비함수가 뭐의 이자율의 감소함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번째, 이제 여기다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볼까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요 새로운 예산선, 최초의 예산선이고 이게 최초의 예산선이고, 새로운 예산선을 최초의 예산선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까지 되돌리는 게 보상이라는 거죠. 보상. 이 보상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득 효과를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 여러분 알고, 이게 보상, 이게 새로운 예산선이에요. 이 새로운 예산선을 되돌리는데 잘 들으세요. 요런 점 한 점 찍어서 여기까지 되돌리면 무슨 보상? 최초의 소비점까지 되돌리면 무슨 보상? 슬러츠키. 힉스 보상은 항상 안쪽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힉스 보상은 항상 안쪽에 떨어진다 그랬어. 그래서 무차별선을 대충 그려놓고 틀렸네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두 점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대체 효과를 반영하는 선택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대체 효과는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최초의 이런 점 소비점에서 이런 점까지 대체 효과. 만약에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더 작다고 한다면 이런 점이 이제 최종점이 C점이 될 것이고, 따라서 여기를 지나는 무차합선을 또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효용은 물론 증가하겠죠. I0에서 I1으로. 여기가 최종적인 선택점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여기가 대체 효과, 여기는 소득 효과입니다. 두 번째, 요 평생부가 이런 평생 예산 제약식이 있는데요. 평생 예산 제약식이 프레젠트 밸류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 프레젠트 밸류가 y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y2 t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t2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1기 소득이 늘든 2기 소득이 늘든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부가 증가하죠. 그래서 얘를 요 1기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혹은 2기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평생부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 평생부의 증가는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냐? 요 점이 평생부. 요 점이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요 1 플러스 R의 프레젠트 밸류 이 점이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런데 평행하게 나가죠. 소득이 증가하는 거니까. 평행하게. 그래서 요렇게 평생 예산 제약식이 있는데요. 소비점이 최초에 이런 점이었다고 한다면 1기 소비와 2기 소비는 어떻게 나타나고 요렇게 최초에 A점에서 소비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C1 스타만큼 C2 스타만큼 최적 소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평생부가 소득 증가에 따라서 평생부가 증가했다. 그럼 바깥으로 나가겠죠. 평생부의 증가가 이렇게 바깥으로 쭉 평행하게 바깥으로 나갈 거고, 프레젠트 밸류 프라임, 퓨처 밸류 프라임 이렇게 선택점은 현재와 미래를 고르게 소비를 늘릴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이 선택점이 되면서 1기 소비도 2기 소비도 이렇게 고르게 증가하는 C1의 프라임으로 여기 C2의 프라임으로 이렇게 1기와 2기 소비가 고르게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요거 마찬가지로 소비 함수가 평생 부에도 영향을 받는데 플러스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어빙 피셔의 이 다기관 모형에서 소비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현재 소비 함수는 어떻게 결정돼서 이자율의 감소 함수로 결정되고 평생부의 증가 함수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예를 한두 가지 볼까요? 방금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그 다음에 평생부가 증가했을 때, 현재 소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다 봤는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 현재 소비 C1이고, 미래 소비 C2다. 이렇게 이자가 낮아서 이런 형태의 완만한 평생 예산 제약식이 있는데요. 이런 점을 초기 부전점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예컨대 똑같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초기 부전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 이동한다고 지금 그랬어요. 그러면 예전에 이런 점을 선택하고 있었던 소비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초기 부전점 Y1, Y2 요거의 초기 부전점에 1기 소득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차입자죠. 그렇죠. 차입자죠. 그런데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이렇게 차입을 하고 있던 애가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런 점을 선택하면서 요 저축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입할지 저축할지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는 이자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으면 저축하고 있다가도 이자율이 이렇게 낮아져 버리면 차입자로 바뀌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현재 내가 저축할지 차입할지 이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자율이다. 지난번에 잠깐 또 하나 했지만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현재를 미래보다 더 좋아하게 되면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뀐다 그랬어요. 여기 현재 C1, 미래 C2. 이런 평생 예산 제약식이 있는데요. 이런 점을 소비점으로 선택하고 있는 애가 하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선이 생겼어. 이런 점을 소비점으로 선택하고 있는 소비자가 있어요. 그 말은 현재와 미래를 지금 고르게 소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현재와 미래 고르게. 그런데 갑자기 얘가 현재를 엄청 좋아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이거 현재 시간 선호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시간 선호율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이렇게만 표현되면 미래가 아니라 앞에 현재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선호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현재 시간 선호율이 높아진 걸 의미하고 미래보다 현재를 더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무차별선의 요게 MRS가 뭐냐면 MRS1, 2는 MU 뭐죠? C2분의 MU C1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 항상 분자로 해석해야 된다고, 분자로. 현재 소비 한 단위, MUC1이니까, 요 MUC1이니까 현재 소비 한 단위 추가 소비에 따라서 효용이 얼마나 증가하냐 이거지 지금. 뭘로 평가한? 미래 소비 C2로 평가한, 분모로 평가한, 현재 소비 한 단위 추가 더 소비했을 때 효용이 얼마나 증가하냐. 그래서 미시경제학 처음에서는 이거는 현재 소비를 좋아하는 정도, 분자값, 이걸 좋아하는 정도, 얘가 더 높아지면, 시간 선호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높아지면, 무차별선 접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겠죠. 가팔라져, 이렇게. 그러면 이 예산선의 기울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상태가 훨씬 더 효용이 커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차별선의 요 형태가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런 A점에서 어떤 점으로? 이런 B점으로 가면서 현재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고 미래 소비를 줄이게 된다. 현재 소비할지 미래 소비할지의 선택에 시간 선호율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잠깐 생각을 해봤고, 자, 그 511페이지에 13.6에 보면 소비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다 별표를 하고 기간 간 소비 선택에 대한 이상의 논의로부터 현재 소비는 다음과 같이 이자율과 평생부의 함수로 도출된다. 별표하고 그 다음에 쭉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 상승, 현재 소비 감소, 그 다음에 이자율이 상승하면 소득 효과는 저축자냐 차입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저축자의 경우 밑줄. 저축자는 이자 수익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미래 소비 모두 증가. 차입자는 이자 비용의 증가 따라서 현재 미래 소비 모두 감소.
거기까지 좀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말씀드렸고, 그 512페이지에 항상소득가설이 있는데요. 항상소득가설 PIH, Permanent Income Hypothesis. PIH, 누구의?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이다.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어빙 피서의 시점 간 소비 선택 이론은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과 모딜리아니 브람버그 엔도, MBA의 생애주기 가설, 그리고 로버트 홀의 랜덤워크 가설로 발전한다. 항상소득 가설은 통화주의고 나머지는 이제 새 고전학파입니다. 항상소득 가설에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소비가 항상 소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결론은 그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 다 필요 없어. 거기 13.10입니다. 그 수식은 외워야 됩니다. 물론 도출 과정을 알면 더 좋겠죠. 응? 자, 항상소득 가설은 항상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면 또 항상소득은 또 뭐냐? 항상소득에서 소비가 결정된다는데 항상소득이 뭔지 알아야 소비 결정 요인을 알 거 아니냐. Permanent Income Hypothesis. 어빙 피셔의 이 다기관 모형을 확장시킨 겁니다. 다기관 모형에서 어빙 피셔는 지금 두 기간을 봤는데, 지금 이 기간 모형을 봤는데, 이 기간이 아니라 무한계획 기간. 무한히 산다, 소비자가. 이게 이제 항상소득 가설이고요. 나중에 랜덤워크 가설은, 랜덤워크 가설이 아니라 생애주기 가설은 말 그대로 라이프 사이클. 소비 기간이 한정돼 있어. 그런데 얘는 계획 기간이 무한 계획 기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요 소비라는 것이 퍼머넌트 인컴, 항상 소득의 일정한 비율로 소비를 한다 이거예요. 소비가 항상 소득의 일정한 비율로 소비를 한다. 그 일정한 비율이라는 것은 델타 값은 거의 1에 가까운 값이어서 항상 소득만이 항상 소비를 결정한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permanent consumption에서 P를 쓰기도 하는데요. 소비,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YP라는 건 또 뭐냐? 항상 소득이라는 것은 항상 소득은 평생 부로부터 내가 매 기간 나올 걸로 예측되는 평균 수입 혹은 평균 소득 이런 것들을 항상 소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평생 부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평생 부는 프레젠트 밸류 평생 부는 요거는 1기에는 YP가 항상 소득이 나오고요. 2기에도 YP가 나오고 이거는 당연히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줘야 되고 마찬가지 3기에도 YP가 나오고 이것도 현재 가치로 2기 후니까 이게 무한히 나온다. 무한히 나와. 무한히. 자, 그러면 이 평생부는 초항이 얼마씩 곱해갔죠? 1 플러스 R분의 1씩 곱해갔죠. 공비가 1 플러스 R분의 1.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공비 1 플러스 R분의 1. 초항 YP. 요게 무한등비급수 공식에 그냥 바로 집어넣어버린 거죠. 1 플러스 R분의 R 그리고 YP R분의 1 플러스 R YP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평생 부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요 YP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 YP를 어디다 집어넣으려고? 여기다 집어넣으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비함수는 요 permanent consumption이 소비함수는 델타 YP인데요. 그리고 그 YP는 또 뭐에 영향을 받는다? 요거에. 그래서 1 플러스 R이 분모로 들어오겠죠. 1 플러스 R분의 R. present value. 요렇게. 그리고 여기 델타 값이 또 있죠. 그래서 델타 1 플러스 R present value 이렇게 쓰죠. 델타 값이 있고 1 플러스 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거기 책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소비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요? 요 평생 부하고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차이가 전혀 없는 거죠. 앞에 어빙 피셔의 소비 모형하고 차이가 전혀 없어. 여기서 우리가 항상소득 가설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소득은 임시소득과 항상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요. 실제 소득 Y는 뭐하고 임시소득 Y 트랜시터리 혹은 템퍼러리 그리고 YP 요 항상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라는 것도 임시소비하고 항상소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관심사인 요 항상소득과 항상소비의 상관관계는 1이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나머지 변수 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이런 거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고요? 요 항상 소비하고요, 항상 소득 간에는 상관관계가 아주 높다. 이거를 이제 공분산값으로 보통 이렇게 표시하는데, 코베리언스. YP하고 CP는 상관관계가 아주 높아서 1인데, 나머지 상관관계,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나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그래서 요 템포러리 임시 소득하고 항상 소비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0이다. 요. 그래서 이 시사점이 뭐예요? 시사점이 임시적인 일시적인 정책 뭐에 영향을 못 줄까요? 항상 소득에 영향을 못 주고 항상 소비에 영향을 못 준다. 영구적인 정책, 지속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항상 소득에 영향을 주고 항상 소비에 영향을 준다. 이런 시사점을 줍니다. 그래서 이 항상 소득 가설은 거기 나와 있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마지막 거기 13.10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밑줄 항상 소득 가설에 따르면 매기간 항상 소비는 피셔의 2기간 소비 선택 모형과 같이 밑줄 보세요. 현재 가치로 나타낸 평생부의 일정 부분으로 결정된다.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실제로 항상소득 가설은 많이 씁니다. 우리가 답안지에 많이 써요. 생애주기 가설. 둘,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따라서 그 밑줄. 소비자는 전 생애에 걸쳐서 동일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밑줄 긋읍시다. 노년기는 소득이 없겠죠. 유년기에도 소득이 없죠. 그래서 소득이 적은 노년기와 유년기에는 음해저축을 하고 소비가 소득보다 더 적은 소비에 비해서 소득이 많은 중년기에는 청장년기에는 양해저축을 한다. 이게 이제 모딜리아니, 브람버거, 엔도에 주장된 생애주기 가설이다라는 것인데 그 뒤에 13-4 그래프에 그 그래프를 별표를 하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프를 몇 번씩 그려봐서 생애주기 가설 혹은 라이프 사이클 가설에서 이게 모딜리아니 피라미드라는 것인데 그 그래프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모딜리아니 피라미드. 이것도 몇 번 실제 답안에서는 여러분 언급이 됩니다. 라이프 사이클 하이파서시스. 생애 주기 가설인데 모딜리아니하고 브람버그하고 엔도가 주장하는
MBA 가설이다. 모딜리아니 피라미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시간 경로를 라이프 사이클, 일생을 따져봤더니 은퇴 시점 예컨대 60살 혹은 62살 이렇게 리타이어먼트 은퇴 시점이 있다. 은퇴하고 나서 일정 기간 후에 이제 사망한다. 디시스 사망한다. 초기 자산이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에셋 초기 자산이 있다. 얘가 은퇴할 때까지는 매 기간 고르게 지금 뭘 버려버렸냐면 청장년기하고 노년기만 보겠습니다. 유년기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유년기는 여기서부터 올라오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유년기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매기 근로소득이 일정하게 근로소득이 있다. 근로소득의 일정한 비율로 소비를 하는데 소비는 은퇴할 때까지만 소비해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소비가 여기. 그래서 이 소비는 평준화된 소비를 죽을 때까지 소비 평준화가. 자, 자산이 처음에 초기 자산에서 출발해서 계속 언제까지? 요 은퇴할 시점까지는 계속 자신의 자산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은퇴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쭉 까먹고 언제까지? 요 제로가 될 때까지 까먹는다. 그래서 깨끗하게 유산 없이 그냥 간다.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웰스를 의미하겠습니다. 총부다. 요거는 인컴, 근로소득이다. 요거는 컨섬션 스무딩, 언제까지? 평준화된 소비. 평준화된 소비. 이게 모딜리아니 피라미드라는 것입니다. 이 모딜리아니 피라미드. 우리가 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냐면, 이 부분이 있잖아요. 소득이 소비를 넘어서는 부분은 은퇴할 시점까지는 플러스 양해저축을, 플러스 세이빙스. 양해저축 구간. 그 다음에 요 소비는 있지만 소비는 있지만 전혀 벌이가 없는 요 쓰기만 하는 음해저축 구간 마이너스 디스 세이빙스. 음해저축 구간 디스 세이빙스. 요 양해저축 구간과 음해저축 구간이 서로 상쇄가 돼가지고 이제 일생을 보면 이게 상쇄가 되니까 아무런 자산이 없이 나중에 사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모딜리아니 피라미드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예를 우리가 가끔 보냐면 고령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고령화 현상. 60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인 경우, 14% 이상인 경우, 20% 이상인 경우, 각각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렇게 부르는데, 이 고령화 현상이 경제 전체의 저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경제 전체의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을 요걸 가지고 보통 얘기해요. 고령화라는 것은 은퇴 시점이 뒤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은퇴 후에 예전에는 70살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70, 80이 돼도 양로원에 가면 막내야. 90, 100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은퇴 이후에 요 사망 시점이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면 고령화가
진전이 되면 이렇게 은퇴 이후에 사망 시점이 뒤로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벌어들인 거는 이 은퇴 시점까지밖에 못 벌어들이는데 쓰는 거는 언제까지 써야 돼? 여기까지 써야 되지. 그래서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마이너스 저축, 음의 저축이 있게 되니까 경제 전체에 얘는 대표적인 한 소비자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한 소비자의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음의 저축 구간이 많아지면 저축률이 떨어지겠죠. 저축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고령화 현상 때문에 경제 전체의 저축률이 감소하게 되면 이 저축률 감소에 따라서 경제 성장에 영향이 있냐 없냐 이게 이제 나중에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저축률 감소는 성장 효과는 없고 수준 효과만 있다. 레벨 이펙트. AK 모형에서는 지속적인 성장률에 영향을 준다. 성장의 감소, 그로스 이펙트가 있다. 이런 것들을 따져봅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 가설에서 그 소비 함수 하나만 체크만 하고 가겠습니다. 515페이지 보시면 514페이지에 방금 설명 부분은 5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은퇴 시점 리타이어먼트까지 일하고 일정 시점 후에 사망하는 소비자를 상정해보자 이러면서 나와 있는 거 있죠? 좀 읽어보시고 그쪽에 여기서 지금 기억할 것은 515페이지 13-13 13.13 거기 소비는 A는요 무슨 소득이에요? 자산소득. 왜 RY일까? 그냥 Y가 아니고 R년 동안 Y를 벌어들이니까 근로소득이죠? 그래서 그 위에 써놔요. A는 자산소득이고 RY는 근로소득입니다. 자, 자산소득을 소비함수에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게 이게 라이프 사이클 가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또. 그래서 이런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을 언제까지 소비해야 돼? 사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사망 시점으로 나누면 매기에 소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C equal D로 A 플러스 RY로 나누면 각각 절반씩 나눠서 D분의 A 플러스 D분의 R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근로소득의 D, 거기에 자산소득의 D분의 A를 곱하고 근로소득의 D분의 R을 곱해져 있는데 그걸 K1, K2라고 이렇게 하면 K1, K2는 뭐예요? 밑줄 그어나요? 소비 함수는 밑에 소비가 보유 자산과 소득의 함수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K1과 K2는 각각 자산소득의 한계 소비 성향, 근로소득의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자산소득의 한계 소비 성향, 근로소득의 한계 소비 성향. 소비와 자산, 소비와 소득의 관계고요. 끝으로 그 생애주기 가설에서는 개인이 사망하기 전에 축적한 부를 모두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밑줄 그어놓고. 아까 깨끗하게 사망 시점에 부가 제로로 가고 있죠. 제로로. 그래서 그런데 현실에서는 관측되는 음의 저축의 크기는 밑줄 그으세요. 현실에서 관측되는 음의 저축의 크기는 이론이 예측하는 것보다 작은 것으로 조사된다. 즉 사망 시점에 상당한 부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 밑줄 그어놓읍시다. 노년기에 예기치 못한 질병 등 각종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쓰지 않고 일정 부분 예비적 저축한다. 예비적 저축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일정한 저축을 갖고 있는 것을 예비적 저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또 다른 이유는 유산을 남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생애주기 가설은 밀턴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둘 다 소비자를 미래 전망적인 합리적인 소비 주체라고 가정하고 있다. 두 번째,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에서 임시소득이
양인 경우는 생애주기 가설의 중년층의 소득에 해당한다. 청장년층은 소득이 많지만 소득의 일정 부분이 임시소득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소득도 있지만 생애주기 가설의 생애평균 소득이라는 것과 평생부라는 거예요. 생애주기 가설에 우리가 본 거 평생부 그리고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이거는 아주 유사한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불확실성과 소비 있는데 거기에 이것도 뭐 그 자체로는 안 나오지만 다른 문제를 쓰면서 미래적인 소비 함수, 미래적인 투자 함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한 목차 정도로 씁니다. 그 이상 쓸 일이 없어. 거기 로버트 홀 랜덤워크 가설의 대표적인 학자 합리적 기대를 어디다 도입했다? 소비 함수에 도입했다. 거기 이 가설에 따르면 거기다 몇 줄 봅시다. 불확실성 하에서 소비자가 합리적 기대를 한다면 현재 소비 이외의 미래 소비를 결정하는 아무런 변수값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 보겠고 스키너와 젤디스는 소비가 단순히 랜덤워크를 임의 보행하기보다는 미래에 예기치 못한 소득 변화에 대해서 소비와 저축이 추가로 조정된다는 예비적 저축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그 랜덤워크 가설은 519페이지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3.19 거기다 별표하고 C2는 미래 소비예요. C1은 현재 소비입니다. 그리고 입실론2는 뭘까? 입실론2는 2가 붙었잖아요. 현재의 합리적 기대를 해도 예측 못해. 그런데 충격이 언제 발생한 충격? 미래에 발생하는 충격. 거기 밑줄 그어주세요. 입실론2는 1기에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2기에 새로이 발생할 충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랜덤워크 하이파서시스는 임의보행 가설인데 소비가 지 맘대로 변하기 때문에 미래 소비의 결정 변수를 알 수 없다는 것인데요. 미래 소비의 결정 변수는 오직 현재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랜덤워크 가설을 보통 얘기하면서요. 랜덤워크 하이파서시스 요 임의보행 가설을 얘기하면서 미래 소비 CT 플러스 1 미래 소비는 CT 현재 소비에다가 입실론 T 플러스 1 요거 뭐 2, 1 뭐 2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미래의 소비를 결정하는 변수는 현재 소비하고 이게 뭐라고요? 현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해. 합리적 기대를 해도 불안전 정보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해. 그런데 미래에 새롭게 발생하는 충격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합리적 기대를 갖고 있는 소비자인데 합리적 기대를 해서 모든 정보 집합을 이용 가능한 정보를 다 활용했는데 예측을 못했어. 그러면 그 변수 값이 뭐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어. 그 알 수 없는 새로이 발생한 충격에 의해서만 미래 소비가 결정된다. 미래 소비를 설명하는 변수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비 함수의 무용론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랜덤워크 하이파서시스는 소비 함수의 무용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상된 것과 예상치 못한 것. 요 예상된 정책이나 예상된 충격은 이미 다 요 현재 소비에 다 반영돼 버려요. 예상된 정책과 예상된 충격은 현재 소비에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오직 예측되지 못한 것만이 미래 소비를 결정한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봤어요? 그래서 조세 감면 정책이, 감세 정책이 예상되었다면 이미 현재 소비에 다 반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비를 변화시킬 수 없다. 현재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소비라는 것은 조세 감면이 미리 예상이 되면 미래 소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총수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된 감세, 예상치 못한 감세, 이거를 여기다 적용해서 쓴다는 것이에요. 거기 519페이지 그 13.19 바로 위에 랜덤워크 가설에 따르면 밑줄, 합리적 기대에 밑줄 긋고 이미 일기 소비 수준의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미래 소득에 대한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2기의 소비 수준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1기의 소비 수준만 알면 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 역으로 말하면 미래의 소비를 설명하는 변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현재 소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합리적 기대이기 때문에 현재 소비 수준이 미래 소비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정태적 기대지 그게. 합리적 기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래 소비를 설명하는 변수 값들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뭔가 있어. 그런데 알 수 없어. 공부를 좀 더 하신 분들은 그 다음 520페이지에 13.20하고 13.21을 보면 그 평생 예산 제약식에서 원래는 C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C2였잖아요. 그 C2 대신에 뭘 넣은 거야, 저기? C2 대신에 뭘 넣었어요? C1 플러스 입실론 2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 한번 넣어봐요. 거기 넣어줬잖아. C1 플러스 입실론 2. 여기다가 그리고 합력 기대를 적용을 하게 되면, 합력 기대를 적용하면, 아까 예측된 충격, 예측지 못한 충격, 이게 예측 오차의 평균치는 뭐라고요, 합력 기대? 예측 오차의 평균치는 뭐? 0이잖아. 그래서 합력 기대를 여기다 적용해버리면, 입실론 2는 뭐로 가버려요? 제로로 가버려요. 그러면 1 플러스 R, C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C1이잖아. 그렇죠? 통분을 하면 1 플러스 R분의 C1이 두 개니까 2 플러스 R. C1을 묶을 수 있겠죠? 그 아래 1 플러스 R분의 2 플러스 R C1 이렇게 묶였어. 오른쪽은 거기에 2 프레젠트 밸류 거기다 동그라미. 2 프레젠트 밸류. 평생 부가 Y1 플러스 1 플러스 R분의 Y2잖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다가 뭘 적용했다고? 합력 기대를 적용했다고. Y1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잖아. 지금 현재 소득 왜 몰라? 그런데 미래 소득 알아, 몰라? 모르니까 거기다가 expectation을 붙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마지막에 C1 equal 2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 2 present value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랜덤 워크 가설에서 소비 함수라는 것인데요. 요걸 뭐 기억을 도출할 수 있으면 기억을 할 수 있으면 기억해도 뭐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걸 쓸 일보다는 앞에 저걸 써야 되는 경우가 소비의 최적 조건식이죠. 저걸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랜덤 워크 하이파세스 요거 뭐 13.21을 도출하는 게 뭐 전혀 어렵지 않지만 거기 13.21 바로 밑에 밑줄 그으세요. 랜덤 워크 가설에 따르면 불확실성에 직면한 미래 전망적인 소비자는 기간간 고른 소비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현재 가치로 나타낸 평생 기대부의 일정 부분을 매기에 소비한다. 하나만 보고 좀 쉬겠습니다. 521페이지 예비적 저축 가설인데요. 예비적 저축 가설은 개념 정도만 알아두세요. 세 번째 줄에 예비적 저축 가설, 네 번째 줄. 예비적 저축 가설에 의하면 소비자는 뭘 기초로? 항상 소득을 기초로 전생의 고른 소비, 컨섬션 스무딩 쓰나? 컨섬션 스무딩. 그러니까 모든 미래적인 소비 함수가 다 뭐예요? 컨섬션 스무딩입니다. 소비 평준화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걸 유지하려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별표, 예상치 못한 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서도 소비와 저축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예를 들어서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저축을 늘리는데
그게 예비적 저축이다 이 말이에요. 저축을 늘리면 현재 소비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예비적 저축이 증가하고 현재 소비는 감소한다. 이게 예비적 저축 가설이죠. 미래가 불확실한데 그냥 흥청망청 쓰고 말자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뭐가 아니라고? forward looking한 미래 전망적인 소비자가 아니라고. 자, 그 뒤에 522페이지 이게 예비적 저축 가설의 그래프인데요. 그래프인데 거기 수직축의 한계 효용의 동그라미, 수평축의 C2인데 소비 수준 이렇게 적어놔요. C2뿐만 아니라 C1, C2가 다 수평축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점에 볼록한 지금 MU 한계 효용, 소비의 한계 효용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그 옆에다가 MU C2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소비자,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소비자, 위험 기피자, 위험 기피자가 한계 소득의 한계 효용이 체감하고 소비의 한계 효용도 체감합니다. 위험 기피자. 자, 그리고 수평축을 봤더니 C2 언더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C2 바가 있죠.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해서 미래 소득이 작으면 미래 소비도 작을 것이고 미래 소득이 크면 미래 소비도 크겠죠. 이렇게 C2 언더바가 될 수도 있고 C2 바가 될 수도 있다. 미래 소비가 불확실하면. 그런데 거기 C라고 있는데요. 거기다 현재 소비라고 써놔. 현재 소비. 왜 중간에 현재 소비가 있냐? 그렇게 가정을 했어. 미래 소비의 기대값이 현재 소비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소득이 높을 확률이 50%, 소득이 낮을 확률이 50%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기대치가 있을 텐데 2분의 C1 언더바 플러스 C2 이렇게 해서 그 기대치가 있을 텐데 그 기대치만큼 현재 소비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그 C에서 수직의 점선을 쭉 그려서 자 보세요. 이렇게 그냥 제가 써서 설명드리는 게 훨씬 여러분 거기 그 책에다 그냥 표시를 좀 합시다. 사실은 뭐 이걸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뭐 2, 3주년 가면 뭐 계속 또 하니까 그걸 쓰는 사람도 꽤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C 소비고 여기가 소비 한계용인데요. 한계용이 체감 이렇게. 미래 소득이 작아서 소비도 작은 경우 C2 이렇게 미래 소비가 큰 경우 C2 바 이렇게 이런 점을 A점이라 그러고 이런 점을 B점이라 합시다. B점 한계 효용이고요. 여기가 평균치라고 해서 여기가 현재 소비다. 현재 소비. 이런 두 점을 연결하면 미래 소비가 불확실하고 미래 소비에 각각 이 확률에 따라서요. 이 확률에 따라서 요 현재 소비인데 이 현재 소비의 한계 효용을 이 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뭐라고? 현재 소비의 한계 효용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 높이는 뭐예요? 현재 미래 소비가 작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 미래 소비의 한계 효용인데 그거의 기대치죠. 이게 뭐라고? 여기는 미래 소비의 한계 효용의 기대치. 여기는요, 현재 소비의 한계 효용. 그렇다면
한계 효용이라는 것이 소비를 한 단위 늘렸을 때 효용의 증가분이죠. 유틸리티 펑션을 뭘로 미분한 거예요? 소비로 미분한 게 한계 효용이잖아요. 소비 한계 효용이잖아. 그러면 현재 소비 한 단위 추가로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가분은 이노피야. 그런데 미래 소비에 불확실한 미래 소비 이 한 단위를 증가시켰을 때 효용의 증가분 그걸 기대하는 그 기대치는 또 높아. 그러면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현재 소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미래 소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미래 소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그래서 현재 소비를 뭐하고 줄이고 예비적 저축을 늘려서 미래 소비를 늘릴 것이다. 이게 합리적인 소비자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생겼나요? 왜 현재 소비의 한계효용이 미래 소비 한계효용 기대치보다 더 작아? 이렇게 한계효용 체감의 소비 함수를 그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언제 이렇다고? 위험 기피자가 이렇다. 위험 기피자의 정의가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소비자다. 그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는 것은 소비 한계효용도 체감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런 위험 기피자의 한계효용 곡선을 그려봤을 때 이렇게 그렸다는 것은 항상 미래 소비의 기대값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예비적 저축을 늘린다. 이런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졌어. 미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그러면 얘가 더 소비가 작아버릴 수도 있고 얘가 소비가 더 클 수도 있겠죠. 불확실성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가고요. 이렇게 된다면 어때요? 미래 소비의 기대값이 현재 소비라고 한다면 현재 소비 한계형은 이높이인데 미래 소비의 한계형의 기대치는 더 높아지니까 현재 소비를 더 줄이고 미래 소비를 더 늘려야겠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비적 저축은 높아지고 현재 소비는 크게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쉬고 리카도 대등 정리를 하겠습니다.